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우리의 소원, 그 소원은 통일. 11년 만에 이뤄진 만남. 12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남북의 수행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차량으로 향하는 길에 길게 늘어섰고 두 정상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넵니다. 작별의 순간, 김정숙 여사는 자연스럽게 리설주 여사의 등을 감싸고 두 정상 부부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인사를 하면서 여운이 남는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마지막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도 남북한의 정상들은 다시 만나자, 자주 만나자며 다음 만남을 약속했지만 복잡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두 정상은 처음으로 가을에 다시 보자는 구체적인 다음 회담 시기를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남북한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 공통 목표임을 분명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핵화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미국 등 관련 국가들에게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방안들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과 진의를 전하는 한편 체제 보장 등 비핵화에 상응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해온 정호영 안보실장이 조만간 미국을 다시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직통 전화를 통해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한 만큼 5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갖고 합의 이행 방안을 협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분야별 후속 조치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 사항은 국회에 보고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이 남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동선언문에 서해 북방 한계선 주변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해상 경계선, 서해 경비계선 등의 표현을 쓰며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선 스스로 NLL의 실체를 인정한 셈입니다. 북한은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서해 북방 한계선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 일부에선 NLL 무력화 시도라는 해묵은 논리를 꺼내고 있습니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에도 당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방 한계선은 UN 사령부가 만든 용어입니다. 선 자체도 UN 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1953년에 그은 겁니다. 북한이 굳이 북방 한계선이라는 단어를 피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북방 한계선 단어를 명문화한 건 우리 기준의 경계선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잊지 말아요. 그 사실 하나만. 하나 되는 그날 가슴 벅차 오를 꿈을 위해 I want you.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예, 숨쉬는 것도 정치다. 대망의 10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축하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애쓰셨습니다. 배우설입니까? 아, 그렇죠. 두 분이 이제 우리 방송 100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바쁘신 시간 와중에 판문점을 넘어오시는 이런 경사가 있었고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네. 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김민석입니다. 예. 자, 그냥 가슴이 벅차는 거고요. 역사적 장면에 바로 다음 날 방송을 하게 돼서 그 생생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고요. 자, 어쨌건 100회를 일단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사회자가 바뀌어요. 네, 진행자 푸나님하고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누가 사회 보나요? 원장님 보시죠. 차이고, 아, 제가 사회예요? 네, 뭐 그 어려운 일 있겠어요. 패널이 뭐 둘입니다. 잘하시면서. 푸나님하고 제가 저는 패널을- 이런 자리가 너무 싫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패널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강제로 바꾸는 제가 지금 앞에 하는 멘트를 원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기대가 엄청 크네. 그럼 만약에 잘 안 되면 다시 바꾸는 건가요? 그래? 아니면 아니요 영원히 가야죠. 아, 그래요? 실제로 저 말고 다른 사회자 보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방송에. 그런 형태로 외주를 주는 거죠. 저는 PD 역할만 하려고. 자, 어쨌든 간에 100회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고요. 예전 과거를 좀만 더듬어 보면 원장님이 첫 출연하기 바로 1년 전에도 제가 섭외를 했는데 못 나간다. 근데 굉장히 매너 있게 거절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상이 더 남더라고. 그래서 그 1년 후에 어찌어찌해서 섭외를 해서 이렇게까지 연이 닿은 거거든요.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냥 어떤 미친놈이 방송하자고. 아니, 미친놈이는 아니고. 아니, 굉장히 진짜 진지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워낙 익숙치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는 도저히 할 마음이 안 났는데 그 뒤에 또 우리가 인연이 이렇게 돼서 뒤에 한 번 나왔는데 그 뒤에 바로 또 저를 엮으셔가지고 그렇죠. 바로 이제 발목 잡고 이제 못 간다. 야, 이게 100번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방송 나오는 게 뭐 본인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방송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컨텐츠가 쌓여요. 근데 그게 어떤 그런 식의 자양분이 쌓이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변인님도 이제 뭐 100회 느낌이 어떠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00회면 몇 번 한 거예요? 당연히 100번 한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2년. 2년이에요? 벌써 그렇죠. 2년 지난 거예요? 그렇죠. 세월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예. 200회, 300회 금방 합니다. 그러면 200회 하면 2년이면은 제가 재선 국회의원 할 때 하겠네요. 3선 정도 하셔야지. 아니, 그 200회가요. 그렇군요. 2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딱 총선 요때 후인가요? 되면은 총선 직후네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200회나. 단원갑에서 제가 재선되고 나서 제가 또 사회 봐드릴게요. 예, 당선 축하. 네, 당선 축하는 내가 사회 봐드릴게요. 인정. 당선 축하. 야, 금방이네요, 뭐. 제 느낌은 그런 겁니다. 그 어제 만찬에서도 초대되신 우리 조용필 옹께서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40주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45주년이 올까? 했는데 벌써 50주년이 됐다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지금 우린 100회가 문제가 아니고 어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두 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하루 동안의 그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그중에 가장 명장면 딱 하나만 꼽으세요. 2개 이상 꼽으시면 안 돼요. 자, 누구 먼저 하실래요? 도보다리요. 도보다리. 도다리로 읽었어요. 거기 김정은 위원장이 광어야? 그래서 도다리로 이렇게 명명해도 되지 않을까. 도보다리잖아요. 네. 그게 그때 두 분이서 이렇게 30분 동안, 그러니까 4시 42분부터 5시 12분 정확하게 30분을 딱 맞추셔서 의도하던 안 하든 간에 전 세계 의목을 가장 집중했던 게 바로 그 두 분이서 담소를 나눴던 그 장면이었고요. 조용한 데서 새소리만 들리는 그 고즈넉한 분위기. 거기서 한번 새가 날아든다 200주년 기념 거기서 하시죠. 정말 새가 날아드는데. 네. 아, 이거 참. 너무 맞췄죠? 제가 쫙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오케이. 끝. 아이샷. 자, 원장님은요? 근데 사실은 다른 장면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똑같이 그 장면이 제일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는 도다리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배가 고파서 도다리로 보였어. 저도 오늘 나간 방송에서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았는데, 그러셨어요? 꼽았는데 두 분이 꼽았는데 그럼 똑같은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아니, 하나 더. 그런데 그 이유는 전 세계에 무슨 협상이라든가 무슨 만남이라든가 이런 명장면들이 있죠. 명장면들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식으로 표현하면 이른바 쇼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쇼 중에는 세계 최고의 쇼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말이 통하고 이렇게 표정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다 모든 걸 읽어낼 수 있는 그 양 정상, 양 지도자들이 딱 보일 수 있는 그런 쇼는 사실 좋은 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서 저는 그 장면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세계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관련국의 지도자들이 저 남북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되는 이 전체 흐름을 우리가 만만하게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웅변이 있었다고 봐요. 세계의 어떤 그런 협상사에서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를 남겼다고 봅니다. 저는 청각 장애인들은 김정은의 이 입모양을 보고 대화를 읽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좀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말 중에는 가장 장면이 감동적이었던 건 저는 멀다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예. 냉면. 그 장면에서 비둘기가 냉면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완전히 냉면 집들이 난리가 났는데 어제 어떻게 냉면 안 드셨어요, 저녁에? 저는 안 먹었어요. 저는 사실은 어저께 6시 반에 추 대표가 판문점으로 그 만찬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만찬장에서 혹시 어떤 대화나 장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냉면을 못 먹었는데 점심에 정인면옥, 여의도의 유명한 냉면집하고 그다음에 을밀대 거기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있는 것을 그냥 보기만 했어요. 예, 보기만 했어요. 저는 저녁에 광화문 가까이에 있는 남포 면역에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 게다가 거기 딱 들어갔더니 그 2층에 올라가서 먹었거든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거 이런 역사적인 날 우리가 좀 광화문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니? 하고 모여서 봤는데, 서울시에서 광화문의 서울광장 앞에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볼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갔더니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하고는 많이 봤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봤는데 냉면을 먹으러 간 남포 면옥의 1층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 이거를 이따만하게 써붙여놓은 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냉면을 먹었습니다. 어제 그 북한에서 공수한 기계로 만든 냉면이 양이 너무 작았답니다. 그래서 맛은 진짜 있는데 양을 조금씩밖에 안 주니까 이게 감질나는 거예요. 추 대표 어저께 저희가 기자들한테 이제 그 했던 게 뭐냐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추미애 대표가 면 종류를 잘 안 좋아해서 저희가 그 여의도에서 정인면옥이나 뭐 이런 데서 면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리수영 부위원장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그때 냉면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냉면을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꽁고기랑 이렇게 같이 면을 이렇게 먹으면은 맛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드셨는데 정말 맛있었다. 냉면을 안 드시던 추미애 대표가 저한테 보내온 메시지가 정말 맛있었다. 근데 그 말에서 딱 느낌이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맛있었다. 원래 그런 냉면 고기에다가 냉면 싸먹는 그런 게 있어요. 꽁고기여서 더 맛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냉면 먹고 있는 사람들은 고기 싸먹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문익환 목사님이 그 평양 갔을 때 냉면을 6그릇 드셨다고 제가 그렇게 냉면이 맛있는 음식인가요? 나는 냉면 맛있죠. 근데 좋아하시면은 그렇게 드시나 봐요. 근데 6그릇 뭐 드셨다고. 저는 여름에 냉면을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럴 때가 많아요. 어저께 그 생방송을 보고 방송을 같이 보면서 했거든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잡혔어요. 막 문자를 막 하시고 계시더라고, 엄지손가락으로. 냉면 맛있다. 그래서 우리 멤버한테 추미애 대표 트윗 좀 봐라, 트윗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보자 했는데 그때까지 안 올라갔던 거예요. 몇 시에요? 그때 이제 방송하는 그 저녁 시간대예요. 한 7시, 8시 뭐 이런 정도 사이겠죠. 그럼 아마 이제 대화하는 거를 기록하느냐고 그랬나 봐요. 그 뭐냐면은 찾았어요. 남측 북측 어우러진 메뉴는 다른 나라에서 없는 한 번뿐이라며 평양냉면 맛이 어떠냐며 꽁고기 경단과 함께 먹으면 맛있다 얘기했고, 추미애 대표한테는 추다르크라는 별명 다 알고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표 별명이 추다르크인지 아는데 그러냐고 북측 인사가 물으며 자연스레 김여정 부부장에게 소개시켰고, 리수영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잘 이끌고 계신지 안다고 덕담을 전했다. 아니, 북한 같으면 추미애 대표가 노동당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어저께 추 대표가 그 초청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쪽에서도
조선노동당 서열 1위부터 9위까지 그렇죠. 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남북 대화의 당사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고, 어저께 선언문 중에 지방자치단체, 정당, 지방자치단체 국회, 다 나왔죠. 그러니까 국회, 정당, 지방자치, 민간 교류 이랬잖아요. 정당 교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추미애 대표 현재는 카운터 파트너예요. 그리고 원내대표 카운터 파트너가 김여정 그렇구나. 부부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본인이 짝꿍이라고 그러는데 당은 좀 당분간 조용히 있겠습니다. 당 서열로 보면 당과 당이 교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카운터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카운터 파트너일 경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김여정 부부장의 그러니까 비서실장 격이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임종석 카운터 실장은 파트너가 되는데, 어제는 사실은 일반 의전 관례와는 조금 별도로 한 거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국가 일반 의전 관례와는 조금 안 맞는. 11년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는 문재인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아서 그 전체를 관장하고 계셨던 거고요. 가진 않았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판문점이라는 곳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가깝고 밀접하다라는 거겠죠. 2박 3일이었으면 이렇게 하루 안에 아주 압축적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그렇죠.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감동적인 것은 제가 이제 평에서 넘나들었다, 군사번개선을 넘나들었다는 표현을 했고, 다른 방송에 나가서 넘나들었다는 표현을 썼더니 그 진행자가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 그 장면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주 그 신세대의 지도자답게 그 군사분계선 턱 위에서 딱 발을 대고, 우리 대통령은 안 밟고 지나가시고. 안 밟고 지나가시고. 그게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겨레 신문의 일면에 메인 일면 통으로 그 사진을 썼잖아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은 그 신문을 보관하겠다, 기록으로 남겨놓겠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딱 듣고 공보실에 배달되는 신문 버리지 말고 제 책상 위에 좀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냥 화면 캡처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지령 몇 호 이래가지고요. 딱 그 네. 일면 통으로 저기 액자 만들어서 네. 이렇게 딱 보관해놔야죠. 그렇죠. 김민석 원장님의 평생을 통틀어서도 기억에 남을 인생의 몇 장면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제가. 근데 아까 2박 3일 뭐 하루 이렇게 비교했지만은 그런 압축성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 6.15 때에 비해서 전 과정을 처음부터 생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쭉 지켜보는 것들의 집중도, 그것은 사실 더 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한 몰입도라든가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2박 3일보다도 오히려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요. 9시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 끝날 때까지가 각본이 정확하게 짜여진 완벽한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영화 한 5편을 본 그렇죠. 거죠. 딱 저희가 그런 느낌이고. 2시간짜리 영화를 5편, 10시간 봤으니까요. 그리고 재방하고 막 이러니까 뭐 지금도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만찬장에서 있었던 기사로 뜬 거 보면 마술사의 공연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그다음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다음에 김종숙 여사님, 리설주 김유정. 여사, 김유정 부부장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쫙 나오는데, 손짓으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딱 하니까 누가 댓글에 뭘 달았냐면, 예, 기호 1번 찍으란 말씀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정말 이 대통령 지지율이 70%에서 73%로 이제 어저께 조사는 아니고 보니까 정상회담 반영되기 직전. 26일, 24일에서 26일 여론조사가 73%까지 나왔는데, 정상회담 끝나고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 90% 나올 것 같아요. 방송하기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97%고요. 정말요? 그리고 나머지 3%는 자유한국당 쪽 지지자 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90%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도보다리에서의 두 분의 산책과 담소, 사실상 단독 회담 뭐 이런 느낌이었고. 사실상이 아니라 단독 회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휴식 시간을 빌미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네. 우리 예상에는 이제 미국 이야기 같은 거 좀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선언문 낭독할 때 남과 북의 결의와 해외 동포들께 감사드리고 기자들께 감사드린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기자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최근에 언론에 이런 일부 언론의 왜곡과 편파 보도로 인해서 엄청 그 언론인들이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뭐 경의를 표했나? 하여간 사의를 표했군요. 그랬더니 이제 페이스북에 글 쓰는 기자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인용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동할 때 한번 차량 이동을 했을 때 그때 아마 시간이 대략 30분 가량이 이제 궁금해 있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여튼 아까 이제 도보다리 대화와 딱 그거 보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랐다. 요 얘기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어제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가 참 잘 준비된 회담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준비는 어제 회담 그 자체 요번 회담을 준비한 그 준비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준비가 쌓여서 우리가 이게 되는구나. 이게 김대중, 노무현부터 쌓인 그 많은 어떤 시도와 성공과 진전과 실패의 경험이 다 쌓여서 그게 농축돼서 이제는 이게 정말 이렇게 꽃이 필 때가 되는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였나요? 임종석 실장이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직전 브리핑을 하면서 이게 성공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서 비핵화 얘기가 명시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얘기는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공 안 될 가능성을 놓고서 이렇게 성공의 기준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보면 오전에 일찍 회담을 하고 그 정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굉장히 잘 준비가 돼서 처음부터 사실 마지막 공연의 내용까지 보면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내의 어떤 프로세스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에게 보내는 그렇죠. 메시지를 굉장히 수준 높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다시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수준 높게 준비한 모든 준비된 것 외에 준비 안 되고 딱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건 사실 도보에서의 그 두 분의 이야기 외에는 거의 정리가 돼서 합의문까지도 상당 정도 이렇게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합의문이야 싶어요. 사실은 2, 3일 전에 이미 다 그럼. 완성해놓고 네, 그렇죠. 완성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3.3 회의 때 이제 그걸 놓고 검토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 나서, 또한 네.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그걸 막판에까지 이렇게 그걸 갖고서 뭐 일정에 가서 그날 할 거냐 말 거냐 뭐 또 날짜를 넘기느냐 마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데 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준비된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서훈 국정원장이 클로즈업된 사진 있어요. 눈물 닦는 아이고. 찡하더라. 예. 우리들이야 보고 이렇게 즐기면 그만이지만 그 실무적으로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은 몇 개월간의 만감이 교차할 거 아니에요. 세 배분의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나갔겠죠. 파노라마처럼. 그걸 보면서도 아마 정말. 저 어처구니 없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어떻게 국정원장이 눈물을 저럴 때 흘려? 눈물을 흘리느냐. 나는 아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멋졌어요. 인상평만으로도 1시간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많은 보도 채널과 정편들이 어제 선언문 자체를 막 분석하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있어요? 사실은? 외워야죠 이제 그러니까 선언문은. 모르는 이야기 없고 이거 정말 놀랍네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저는 개성에 어. 연락사무소 둔다. 그게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번 두 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유엔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제재가 풀려야지 개성공단 이상의 연락소가 되는 거니까 북미 대화의 성공이 전제가 되는 의미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어저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잘 될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튼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이미 지난 4월 1일 날 대화를 특사로서 갔을 때 대화를 나눴잖아요. 거기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진전에 맞추어서 선언문에 나온 내용 중에 개성에서 연락사무소를 둔다는 얘기는 많은 준비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개성까지 가는 그러니까 뭐 이제 경의선
다시 이제 복구가 되면 복원이 되면 기차 타고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가면서 수시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학술 교류나 민간 교류나 아니면은 경제 협력 문제나 뭐 군사회담은 판문점을 살 수 있지만 모든 게 이제 거기서 진행이 된다고 보면 예. 대단한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가 만들어진 거라고 봐요. 저는 사실 어제 합의문 자체에서 막 깜짝 놀랄 내용은 없다고 봐요. 상당 정도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인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상당히 준비를 해서 합의문의 내용을 사실상 조율했을 거 아니냐. 또 당연한 거죠. 근데 첫 만남에 하루에 하고 한 내용에서 그렇게 일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15와 14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6.15와 14에 이미 다 되어 있던 것들이 있고 시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안 됐던 것들을 딱 정리하고 이것이 비록 과거에는 우리가 합의했지만 안 됐지만 이젠 일단 약속한 건 무조건 간다. 라는 것들을 얘기한 것 속에 그런 어떤 우리의 준비라는 것이 있다고 보고요. 개성에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연락사무소가 굳이 보면 뭐 대사관 만들기 이전 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류의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장소를 개성으로 한다라는 것은 굳이 개성공단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미 협력했던 공동사무소도 두고 했던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되면 그것이 바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 자체로 시사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그 회담이 잘 됐냐 안 됐냐를 평가하는 거는 저는 복잡하게 별로 얘기할 것이 없다고 봐요. 딱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하나는 남과 북이 따뜻하게 많은 합의를 냈느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모한 얘기지만 미국과 트럼프가 좋다고 잘 됐다고 하면 잘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잡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게 만날 만한 초석을 놨는가?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만나서 이렇게 조금 폼 잡고 그다음에 기분 좋게 내가 전체의 마지막 이 딜을 성공시키는 사람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나의 입지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트럼프의 얘기 하나로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트럼프를 포함한 전 세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일부 홍준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 도대체? 홍준표 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하고도 다르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 홍준표 대표와 그의 몇 분. 정말 이름이 입만 들어오지는 느낌 좀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신속하게 나온 저는 이걸 신우한수라고 봅니다. 국회 동의를 받기로 했다. 이 부분인데 아니 그냥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걸 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걸 법제화시키는 순간 혹시나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지 못한다는 그걸 노린다고 하면 이거는 그래서 진짜 신우한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럼요. 네. 네. 그 대목에서는 상식이 통하겠죠. 상식을 안 통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니요. 홍준표의 경우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나 이런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근데 있죠. 자유투표하겠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도 어저께 5월 국회 열자고 지금 해놨잖아요. 이제 이러겠죠. 국회의 비준을 우리가 해줄 테니 특검 받아라 이러겠죠. 이제 그런 얘기하면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준비 얘기했지만 확실히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이 축적된 것 같아요. 북쪽에서 보면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을 거치면서 김정인 저쪽 나름대로는 그런 정권 차원에서 이런저런 경험이 쌓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경험을 쌓인 건데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국내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경험이 이번에 쌓여서 일관되게 지금 비준 얘기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속도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합의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신속하게 가야 된다라는 이게 과거에는 지금 기억을 해보시면 과거 DJ 대통령 때는 이런 첫 만남이 있은 후에 소위 속도 조절론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야 이게 이렇게 빨리 가도 되는 거야?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변했지만 지금은 빨리 가야 남도 북도 미국도 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지형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속도라는 것이. 어제 임종석 실장이 그런 명언을 했어요. 살얼음이 얼어 있는데
서 있으면 깨지니까 빠지니까. 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굉장히 명언이죠.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별로 이렇게 많이 주목은 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북미 그러니까 일정의 예고된 또는 예정된 성공으로 우리가 낙관하면서 이렇게 이 남북 정상회담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북미 정상회담도 이미 실패하기는 조금 어려운 판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언급이 계속해서 나는 언제든지 회담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이 언급의 강도를 높여가잖아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어제 이런저런 평가를 하면서 시진핑이 나와 이 가까운 시진핑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큰 역할을 했고 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합의문 가운데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회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저는 그것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과 그다음에 시진핑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것을 성사시키는 데까지에 있어서 그 중국을 자기들과 함께 공조하는 쪽으로 끌어간과 동시에 이후 전체 이것이 성공했을 때에 중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과 북 입장에서는 관리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미국을 1차적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것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전체가 풀렸을 때 다시 중국과 이런 동북아 정세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트럼프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김정은의 위원장의 머릿속이 어떠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이 어떠할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언뜻 나오는 언급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미 상당 정도 이것이 성공했을 가능성을 두고 그 뒤까지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것이 언뜻 나온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문 속에는 불가역적 느낌이 있어요. 절대 되돌릴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트럼프가 일회용 역할을 해주면 나머지 관리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형태가 될 거다. 우리도 많죠. 미군이 뭐 지금 사드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는 거고. 맞물려서 우리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의 일들을 하려면 미국이 건전하고 상식적인 하긴 앞으로가 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우 타당성 있게 정말 이 여야를 초월해서 국익의 우선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좀 지혜를 모아야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지금 저렇게 어긋장을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일정하게 이제 우리의 한반도 정세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미국과 보수 정당이 궤를 같이 하다가 사드까지 진짜 졸속하게 들여오는데 역할을 했는데 불구하고 미국이 저렇게 이제 자국의 이익에 필요성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의 진전에 이제 같이 함께 발을 보조를 맞추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베도 근데 26일 날 자국 언론하고 인터뷰했을 때의 태도와 어저께 남북 선언문이 나오고 나서는 입장이 좀 달랐잖아요. 그 패싱 당하기 싫으니까 주변 조건이 이런데 어쨌든 미국은 저희가 볼 때는 이후에도 정말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면서 남북한에 얽혀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민족의 정서에 부합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거죠. 아까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어가고 얼마나 신중하게 하느냐. 이것과는 별도로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 하는 바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잘 풀려는.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고 있느냐. 원래 저는 조금 두 측면에 주목해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치부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솔직하다.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면서 여기 올 때 뭐 연평도 포격 또 뭐 탈북자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탈북자 제가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많이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도 있고 그럼더러 가까워요. 그러니까 일부 걱정이 있는 걸 알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남과 북에 전체적으로 잘 될 때 혹시 우리 입지가 애매해지면 어떠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가 자기네 체제가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탈북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여기 우리가 사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여기 오시면 좀 민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솔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함께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 처음에 특사로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통일의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김정은, 김여정 이 정도에서는 대략 국면을 이렇게 시작할 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허심탄회한 얘기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생각보다 멀리 볼 수 있다고 봐요. 첫째, 그들이 젊습니다. 그리고 박명록에 쓸 때 예를 들어 평화, 시대, 새로운 역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 특히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탑들에 있어서 자기가 역사의 어떤 페이지를 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멀리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멀리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저는 지금 이미 언론에서도 많은 분석이 있지만 비핵화 평화체제보다 더 멀리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그것과 달리 빅딜을 한다는 그런 점에서 또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론이 예상하고 있는 바대로 잘 준비돼서 준비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그 분리선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연출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바라보는 딜을 선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쪽에 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로만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3자 중에 가장 짧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트럼프예요. 재선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재선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된다면 조금 더 길고 앞으로 4년이 남아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개헌이 안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 8명 정도 바뀔 때까지는 해요. 근데 미국 쪽은 만약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건 몰라도 북핵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결국엔 폐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소한 어떤 디테일을 갖고 딴지를 걸어서 그 협상을 결렬시킬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또라이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국에 갔을 때 선대의 유훈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또 자체 내의 그 회의를 통해서 또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것을 명시하는 걸 통해서 사실 여러 번 했고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인을 폼페이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이미 그러면 폼페이오하고 대화에서 이미 웬만한 조율은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저쪽은 어쨌든 대땅들을 해본 경험이 있는 데 아닙니까? 공화당 정권이라는 것이.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적대적인 국가와의 관계 전환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첫 걸음을 과연 그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의 업적은 가장 서로 만나기 어려웠을 것 같은 상대들에게 그런 발상의 전환을 신뢰와 선량함, 끈기, 인격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전환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해법 자체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법이 딱 아주 구조적인 해법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인 창의성은 얼마나 더 갈 것이냐에 지금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정은을 끌어낸 것은 힘은 트럼프라고 보는데 그거를 모양새 좋게 해서 아무도 다친 사람 없게끔 해서 제대로 끌어줘서 김정은도 밖으로 나오고 싶어 했던 거는 오래전부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도 손 안 잡아주고 박근혜 정권만 해도 막 개성공단 문 닫아버리고 계속해서 사실 집단 린치에 가까운 짓을 했단 말이죠. 국제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드디어 판문점에서 꺼낸 만약에 역사가 나중에 이걸 쓰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 곱하기 100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이고요. 거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준 EU와 임기 시작하면서 여러 그 정상들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우리 교황님 이런 분들의 정말 감사함이죠.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여기 새가 날아든다의 스튜디오도 있지만 어저께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의원님 아이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서 곱씹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장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얘기를
꼭 해야겠다 싶은 건 뭐냐면 단원고 학생들 요 세대가 아마 중학교 때도 이 무슨 대형 뭐가 있어가지고 뭘 못 갔어요. 이 아이들이 조류독감 같은 거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랬어요? AI인가가 아주 창궐해가지고 그때 중학교 때도 수학여행 못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또 IMF 세대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IMF 때 98년도에 이제 태어난 친구들이죠. 그래서 여튼 이래저래 많은 그 힘든 고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좀 힘들었던 시절의 어린 고 세대이고, 특히 금강산 관광이 이제 문을 닫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또 금강산 관광도 못했던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박왕자 사건으로 닫으니까 초등학교 때 또 여기를 못 가본 거죠.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남북 대화가 성사되면서 막 이렇게 27일 기다리면서 4월 16일 날 그 이제 영정을 다 빼고 이제 그 분향소가 철거를 했지만 여튼 그 가족들에게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못 가본 금강산, 그다음에 아이들이 못 가본 백두산, 이걸 반드시 이제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아이들이 못 간 곳을 대신해서 부모님들이라도 또 형제 자매들이라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용기를 북돋으면서 건강하게 삽시다, 이제 이런 얘기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안산 이제 분향소가 철거되면서 화랑유원지에 이제 희망과 안전을 위한 추모 시설을 지금 이제 안산에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뭐 납골당이 결사반대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때문에 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4월 16일 날 사주기를 맞으면서 이제 4월 27일까지 오는 과정에서 되게 고통스러운 한 열흘이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더, 왜 이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 나의 슬픔이 훨씬 더 그 슬픔이 크고, 그 이제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이 이제 그 희망으로 갈 때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고생했다 서로 어깨를 다독여주고 그 힘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풀어지는 거 아니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하고 어제 그러니까 26일, 27일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정상 그 대화를 보면서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나와서 한마디를 꼭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뭐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를 열면서 지금 평화도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한편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생각되는 거 하나는 70년 분단의 역사, 이번에 이제 보면서 예를 들어 중간에 뭐 음식을 뭘로 장만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종편을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 윤희상 선생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 친북적인 뭐 윤희상을 어떻게 하느냐 등등등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방되고 분단이 되고 냉전의 시기를 겪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실은 고통이 있었어요. 별의별 일로 다 해서 억지로 빨갱이가 되고 억지로 감옥에 가고 수십 년 동안 또 가족들이 헤어져 있고 그런 어떤 그 엄혹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이런 변화가 되면서 우리가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사실상 세계 최고의 정치력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상황과 또 함께 전 세계가 남과 북이 저 정도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네, 한국이. 이런 걸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는 부분 있었는데 뭐 한류도 있고 등등 하지만 저는 어제 보였던 그런 어떤 전체 하나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역량이 이렇게 정치, 문화, 외교 그리고 평화를 이뤄낸 역량까지 더 가면서 그야말로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얘기했던 남과 북이 이제 화해만 되면 정말 경제적으로 뭐 4강, 5강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가 열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당장 그 분단으로 인해서 군사적인 긴장이 그런 갈등이 훨씬 완화되고 나면 이후에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것으로 갖게 되는 본인들과 가족들의 여러 가지 부담들이 얼마나 완화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러저러한 그런 선배들의 어떤 헌신, 노력, 이런 경험, 과정을 거쳐서 우리보다 지금 젊은 10대, 20대들에게는 훨씬 더 그 위상 있는 한민족의 시대를 살아갈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저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경제력인지 뭐 국민적 수준인지는 모르죠. 10대 재벌을 할 때는 총 매출액으로 하면 돼.
어쨌건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어떤 경제 대국 정도에는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 규모로만 보면은 한 7위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남아 있는 어떤 한 분야로 지금 인식돼 있던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도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예초에 계획했던 대로 현재 개성공단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것을 또 연다고 한다면 경제라는 게 왜 그 심적 부분, 시너지 효과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만약 개성공단을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로 늘리는 어떤 사업에 돌입한다고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에 주는 여파는 엄청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는 돈이다라는 말이. 자, 그런데 여기서 반동 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패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니들이 하는 거 어떤 결과물을 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너희들이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옳은 것도 우리는 반대. 이 느낌밖에 없잖아요, 지금. 억지를 부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 14선언보다 후퇴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수준이 어땠길래? 원래 그 한국당은 anything but 노무현이잖아요. 원래 철학 기조가, 국정운영의 기조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4.27을 폄훼하려고 드니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까지 끌어들여서 갈라치기 논리를 펴는데 이게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이간질시키는 아주 저렴한 건데 국민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발악인데 좀 전에 여기 올 때 택시기사분이 그랬어요. 차라리 박근혜가 더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였대요? 홍준표 대표 요즘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네. 차라리 박근혜 대표가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했더니 민주당 이중대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엑스맨으로서? 엑스맨으로서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계속 하셔야 된다. 저는 아까 좀 전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실 때 하시더라고요. 기사분한테 욕할 뻔했어요. 그래요. 저도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분이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이 민주당 이중대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제가 그럼 지금 팟캐스트에 녹음하러 가는데 그 얘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내렸는데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반적 정치 의식이 상상을 초월하는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한 12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페이스북을 되게 즐기는데 딱 그것 빼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사 앞에 가면 이상한 천막 치고 한 명 또는 많을 땐 5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지나갔다 이렇게 점심때 왔다 갔다 하면 참 짜증나고 그냥 이렇게 참는 마음을 키우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전에는 자유한국당 밖에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안에 있는 당사 안에 있는 분들도 수준이 이제 비슷해져서 사실 이제 논할 가치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한국 정치의 어떤 변방 내지는 미화 수준에서 이제는 전 세계인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그 미화 수준으로 가서 뭐 우리가 사실 그 걱정까지 할 필요는 별로 없고요. 오늘 4월 28일 저녁 시간에 나온 여론조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7%. 나머지는 자유한국당 당원분들이시니까. 아 당원들도 안 찍는 거죠. 자유한국당 당원이 본인들이 주장한 거에 따르면 그동안 300만 명은 될 걸요. 아니 그러니까요. 두 분은 정치하시는 현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국회의원 현역이든 아니든. 근데 사람은 상식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북 관계가 이렇게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간 우리도 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오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최소한 정의라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 수고하셨어요라는 말은 덕담 한마디 없이 이자들이 하는 짓거리라고는 말 자체가 틀려먹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한 번도 비핵화 합의가 안 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트럼프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서 마무리 짓게끔 만들어지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그 당에서 나오는 정보들이랄까 이런 게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다. 근데요. 네. 내통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불러준 거라면서요. 홍준표 이 사람은 두 분 앞에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 한번 해볼게요. 형제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불러준 거를 받아 적었다고 된 거를 그걸 봤나 보죠? 도청했나요? 감청했나요? 아니면은 뭐예요?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대변인이 한 말이 난 재밌었어요. 자유한국당은 동굴에서 나와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라.
동굴도 싫어해요. 이 정도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제가 그냥 보통 평범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피디님. 왜요? 평범한 시민은 아니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제가 방송으로서 뭔가 네임밸류를 올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고생하셨고 잘했다. 다만 북핵에 관련된 부분이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이 정도의 화법을 쓰지를 못하고 다 싫어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아주 수준 낮은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찌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는데 전략이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전략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아까 병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병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했어요. 못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그렇게 보일 정도다.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그 정신 세계의 축이 냉전 세계인데 그 세계의 축이 바뀌었잖아요. 평화의 세계로 가고 있는데 그 세계에 적응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보통 병의 뜻이 뭐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이나 세계에 적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응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기도 참 그렇네. 근데 그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3번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을 증오하고 통일을 하면 안 되고 우리 것을 뺏긴다.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퍼준다라는 논리가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편승하는 분들을 대변한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이제 어저께 이제 수업 시간에 남북 정상회담 그 내용을 고스란히 방송분을 보여주고 초등학생 뭐 자율적으로 이제 하도록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저희가 왜 얼마 전에 아이스하키 팀 공동팀 만들 때 처음에 반대 여론이 높았고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서 찬반 여론이 비등비등해졌고 그다음에 패럴림픽 그 동계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한 일주일 전에 좀 뒤집어졌잖아요. 반대보다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10년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 대화를 단절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여론과 교육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저께 이제 보면서 저희는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할 건가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정당한 교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교류 협력을 강화시킬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육의 문제, 통일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북한 바로 알기, 저희가 한참 때는 북한 바로 알기를 했는데 그것이 종북이다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꽤 힘들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특히 안보 강연이라는 걸 빙자해서 많은 왜곡된 북한에 대한 소식이나 북한에 대한 정보를 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홍준표 대표의 비빌 언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뭐 이제 민주평통도 있고 민화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총연맹 이런 데에서 바르게 살기 협회 이런 소위 국가가 조금이라도 관여되어 있는 기관에서 지역 주민과 밀착해서 통일이 왜 돼야지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익이 있다 또는 불안함을 시정해서 이것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내용들로 좀 이렇게 치환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여론도 조작된 거고, 그죠?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는 조작된 거고 뒤집힐 거야. 이렇게 돼서 이번에도 구호보면 이대로 통째로 나라를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한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정신이 통째로 이상해진 거죠. 지금 지방선거 슬로건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택시 기사분 얘기를 다시 하면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다. 폐업이다, 폐업.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은 자유한국당이 폐업 신고할 것 같다. 그분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시다. 이제 이러고는 했는데 제가 볼 땐 이 마지막 발악인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뭐 안타깝지는 않네요. 아니 뭐 걱정을 하십니까?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슨 말씀? 비교적 정상적인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 세력 또는 보수 세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다양성에서 좋다는 점에서 그러니까요. 네. 예.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았는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 그게 그래서 안 됐다 그러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결국은 아주 완전한 수준의 자멸을 할 겁니다. 네. 이것이 지금 이제 교육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뭐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걸 통해서 뭐 국민들이 꼭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와가지고 뭐 이거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하면 저게 영 황당한 경우는 아니네. 그리고 뭐 이렇게 군사분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들어온 것들이 좀 과했네. 저게 그렇죠. 무슨 완전히 엉터리는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도 뭐 예를 들어 택시를 탈 때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들 들어보면 그거 참 대담한 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다 평하는 그런 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이념을 떠난 문제고 우리가 마치 촛불 때 이념을 떠나서 야 박근혜는 탄핵해야지 하는 것처럼 남북 관계는 크게 이제는 냉전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가는 거야라는 것이 97% 대통령 지지율에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아직 97%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쭉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97%안 됐죠 아직. 그 조사는 월요일 좀 나와요. 근데 제가 예측하건대 심리적으로는 어제 TV 보신 분들은 97%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리고 나머지 3%는 TV 안 보신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택시 타고 와서 제가 잘 가는데 한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딱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될까? 안 돼. 그래서 금방 바뀔 거야 이러면서 막 주거니 받거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회의로는 존재하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7%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런 회의로는 이제 우리가 일을 만들어가면서 변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이 현실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이익으로까지 평화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비를 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이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고 정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정리를 할 것이고 총선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아마 생각보다 훨씬 큰 대대적인 교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실은 이렇게 평소 같으면은 좀 얼굴이 좀 덜 알려졌으면 어머님 혹시 손녀 손주에게도 증오하고 분단된 나라를 계속 살게 하시고 싶으시나냐라고 얘기를 목 밑까지 왔다가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떤 대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한 행동들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합의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우리 쪽에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비핵화의 북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정권이 바뀌면서 그걸 틀었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미국이 사실은 미국이 약속을 그럼요. 깬 경우도 방해도 두어 많이 번 했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한 우리나라와의 약속, 이게 지금 선언문에 나온 건데 그것을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확률은 0%예요. 이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나쁜 쪽이고 항상 거짓말을 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 이거는 차츰 시간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선언 자체가 앞으로 어떤 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이행한 거죠. 그 약속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어쨌건 자,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자면요. 어제 자유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처구니였습니다. 대변인도 그렇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들도 어처구니 없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어처구니라는 게 맷돌 돌리는 손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맷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국민이라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로 지금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딱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척당 불기 홍준표 어처구니 나경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제 끝나는데 제가 어저께 아까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감동 얘기할 때 오영준 군의 그 고향의 봄을 부를 때 그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부부장이 따라서 이렇게 함께 불렀던 그 장면과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새가 날아든다의 클로징할 때 노래를 고향의 봄, 오영준 군의 고향의 봄과 알겠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부르는 고향의 봄이 또 있어요. 예, 그걸 같이 이렇게 믹싱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방송도 우리가 100회까지 달려왔고요.
사실 100회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숫자를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스타일이. 중요해요, 우리. 아니, 저는 안 중요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3,000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2,200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게 의미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 이 정도 가지고 뭘 앞으로 200회, 300회, 400회 가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100번 했구나 라고 쿨하게 넘어가는 스타일에 가깝고요. 저는 생일도 잘 안 챙기는 스타일이라 그게 아마 저는 끝없는 진정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100회가 사실은 끝이 아니고 이제 200회로 가기 위한. 예, 이제 100회 했네.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죠.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공개 방송에서 새가 날아든다. 푸나님이 진행하는 거죠. 그런 날 옵니다. 네, 분명히 옵니다. 와요. 그럼 냉면 먹으면서. 멀리서 왔다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이야기를 꼭 한번 더. 멀다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자, 방송 끝내겠습니다. 한층 업되어 있는 그런 방송을 100회 방송과 더불어서 했던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